안녕하세요. 7월달이 되었는데 날씨가 벌써 한 35도? 야, 자, 7, 8월달 뭐 다들 아실 텐데 문제풀이 발휘되겠습니다. 7, 8월달하고 보시면 계속 문제를 풀 겁니다. 문제를 풀 텐데 이번 강의의 주요 목적부터 좀 설명을 하고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목적은 다른 건 아니고요. 이론을 총정리하는 겁니다. 제 강의 스케줄은 네 사이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론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 풀이를 하고 문제 풀이를 하고 모의고사 이렇게 4번 되어 있는데 이건 다른 게 아니라 4번 정도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보게 되면은 그래도 암기가 되지 않겠나. 한 4번 보는데 암기가 안 되면 그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4번 정도 이렇게 계속 돌리면은 암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원래 나중에 출제분들 이제 붙잡혀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문제를 내지 않습니까? 갇혀가지고 낼 때 시중에 있는 학원에 있는 문제들은 다 가지고 들어갑니다.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가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여기 농담 반 진담 반인데 제가 모의고사 문제를 낼 때는 어떨 때는 일부러 어떤 많은 문제는 아닙니다. 한두 문제인데 제발 이런 건 내지 말라라고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와가지고 보시고 이 문제는 내지 말라. 내지 말라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도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문제를 다 들고 들어갑니다. 하기 때문에 뭐 적중 이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다 보고 그리고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불성실한 거죠. 출제자가 불성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상한 문제를 낼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는 시험 범위가 좀 정해져 있고 관련되어 있는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문제를 출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보통 문제풀이나 아니면 모의고사 같은 거 하면 이제 적중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학원 강사가 예언가도 아니고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해야 될 걸 할 뿐입니다. 그러다가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그건 나와야 되니까 나오는 문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은 열심히 이론 적어도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이론들을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문제들을 다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좀 잘 따라오시면은 다시 한번 이론을 한 2달 동안 전체적으로 한번 복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경험인데 한창 오래되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 어떤 선생님께서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그때 한 8월 달인가 9월 달인가 그쯤 됐을 거예요. 8, 9월 달쯤 되셨는데 찾아오셔가지고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그때까지 공부를 하나도 못했대요. 그래서 근데 올해는 합격을 좀 하고 싶답니다. 이거 근데 모순이거든요. 사실상은 모순인데 어쨌든 간에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겠냐라고 저한테 상담을 하셨어요. 그런데 목표가 합격이거든요. 근데 이거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이거 솔직히 근데 그 앞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남아있는 기간이라도 좀 열심히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근데 제가 그때 들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풀이에 요거 있잖아요. 이거라도 다 외우고 들어가라. 이거하고 여기 관련되어 있는 이론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예시다만 보시면은 남은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얼마 없으니까 그러면은 그때 그 시간부터 이 이론을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내년을 준비하겠다는 목표가 아닌 이상에는 내년을 준비하겠다. 그럼 그거는 시간 갖고 하면 되는 거죠. 한데 올해 끝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문제풀이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외우시고 한 2달 동안 그냥 외우시고 들어가라. 그게 아마 그 순간에서 최선의 방법일 거다라고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근데 절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과정을 좀 거치면은 여러분들 전체 시험 범위 안에 있는 이론들, 좀 주요한 이론들은 다 한번 복습을 하시는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주요 목적이 되겠습니다. 부차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설사 이제 문제들을 좀 적응을 하셔야죠. 그렇잖아요. 지금까지는 만약 이론 공부를 하셨다라면 이제 문제라는 형태를 가지고 풀어보는 시간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풀이 연습도 좀 해보시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써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하고 글로 쓰는 거는 약간의 간격이 있어요. 내가 알고 있다라고 머릿속으로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실제로 글로 한번 써보세요. 써보시면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간격이 있어요. 근데 그 간격을 메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쓰는 것밖에 없어요. 계속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이제 암기와 쓰는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학원에 그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물어보면 될 것 같은데 한번 제가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학원에 답안지 파일이 여러분들 실제로 시험지로 가면 이거 있잖아요. B4 정도 되는 그 파일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 좀 구하셔가지고 거기다가 직접 한번 써보는 연습도 해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살살 써보면 그게 이제 습관화가 되면 어색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제 문제풀이를 할 텐데 제가 문제를 낼 때는 제가 사용하는 강의 교재, 다음에 교과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참고 문헌들 있잖아요. 원문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변형. 기출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해열에 새로운 게 없기 때문에 살짝 변형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게 문항수가 가면 갈수록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출제위원들도 방법이 없잖아. 우리 과는 제가 다른 과목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법 같은 거 가르치는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일반 사회 같은 데서 그 선생님들은 법이 이렇게 계속 개정되기도 하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내용학 중심의 교과이기 때문에 좀 덜한데 교육과정 중심의 교과목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 바뀌면 또 이렇게 좀 바뀌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용학 중심의 과목이고 그래서 그것도 막 2500년 전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공자 이런 분들.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다 죽은 분들이에요. 지금 뼈도 없거든요. 그리고 저작이라고 나와 있는 책들이 고정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른 책을 못 쓴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내용이 바뀌는 게 거의 없습니다. 바뀌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학원 강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내용이 좀 바뀌어주면 매년 문제를 이렇게 새롭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를 만들 거리가 거의 없습니다. 저런 데 빼고 교과 교육놀이 도덕 심리학 좀 새로운 심리학들 근데 그것도 내용이 많지가 않잖아요. 분야가. 그런 거를 제외하고 내용학 쪽에서는 예를 들어 칸트가 살아나겠습니까? 플라톤이 살아나겠습니까? 아니면 고고학자들이 땅 팠는데 플라톤의 새로운 저작이 나왔다? 그거 아닌 이상에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장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은 변동이 없으니까 내용에 장점이긴 한데, 그래서 그런지 이게 문항이 쌓여가잖아요. 기출문제가. 기출문제 문항이 쌓여가면 갈수록 그 이전에 나왔던 기출문제들이 살짝 바꿔가 나오는 문항수가 늘어나요. 계속. 매년 늘어납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보지 않으신 분이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기출문제는 한번 보시길 바라고, 예, 제가 문제 낼 때도 기출을 좀 변형해서 좀 내는 경우도 있고,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목적은 이론을 정리하는 거니까 문제를 통해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따라오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한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제가, 다음 주 문제는 전주에 제가 배포를 할 거거든요. 하니까 가서 적어도 그 문제를 좀 읽어보고 한번 써보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물론, 억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책 찾고, 그래서 답안지 만들고 미리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문항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지금은 모르는 게 죄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한 9월달, 10월달 되면 그때부터는 죄가 됩니다. 그건 신이야. 그때부터는 죄가 되니까 아직까지는 모르는 건 죄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예습을 하실 때 미리 배포를 할 테니까 그 문항을 보시고 제시문도 보시고 발문도 보시고 이 문제를 내가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지 글을 써보시고 해결을 못하겠거든 내가 왜 해결이 안 되는지만 확인을 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습을 하실 때 그 이론을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그래서 미리 1주차는 배포를 한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고요.
자, 읽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지금부터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영역입니다. 소피스트와 윤리적 상대주의인데 소피스트 단독으로 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한 문제도 없어요. 물론 뭐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자, 없고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속해 있는 그래 보통 보면요. 이런 식으로 잘 안 써요. 그 논문들이나 이런 걸 보면 복수용으로 많이 써요. 이렇게 소피스테스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한 학파가 아니에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우리 교과서는 그 크게 한 4명 정도가 언급이 돼요.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그러니까 좀 큰 분량으로 언급되는 사람이 프라타고라스예요. 그 다음에 국가편에 나와 있는 트라시마코스, 뭐 칼리클레스, 뭐 다음에 그 고르기아스 이런 사람들 정도로 언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만 좀 알아도 여기는 정말 많습니다. 당대 소피스트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에 등장하는 소피스트들도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그런 사람들까지 다 이야기를 할 필요 없는 대신에 그 사람들을 소피스트라고 묶을 때는 공통의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통 우리는 지금 윤리적 상대주의다라는 걸로 묶고 있습니다. 묶고 있으니까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버는 서양 고대 윤리 사상가들입니다. 자, 작성 방법에 따라 한번 써봅시다. 자, 먼저 한번 작성 방법 첫 번째 요구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보편 윤리의 성립 가능성 여부를 자, 보편 윤리가 가능하냐? 여부를 자, 도덕의 토대에 대한 갑의 입장에 근거하여 서술해보라. 자, 보편 윤리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그 X냐, O냐? 갑의 입장 한번 써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 어떤 조건을 주고 있습니까? 도덕의 토대, 도덕의 기초가 뭐냐? 이에 대해서 갑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조건을 주고 있는데 자, 그럼 갑이 누군지 한번 봅시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들이 존재한다는 척도이고 존재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척도이다. 예, 프라타고라스죠. 유명한 인간 만물 척도설이고 그 인식론에 있어서 상대주의를 아주 대변하는 주장이죠. 대변하는 주장이고요. 그 밑에 한번 봅시다. 누구든 사람으로서 훌륭함 덕이죠. 덕으로 나아가게 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남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반길 일이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라고 나는 생각하거니와 누군가가 훌륭하디 훌륭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도와줄 수 있다라면 또한 내가 요구하는 보수 또는 그 이상의 보수에 대한 값어치를 하는 것으로 나는 생각하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그 대화편, 플라톤의 대화편의 프라타고라스 편에 그 소크라테스하고 플라톤 사이에 대화가 있어요. 그 대화 중에 한 장면이에요. 이 프라타고라스가 여러분 아시죠? 소크라테스 이 소피스트들은 뭡니까? 그 우리가 덕을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어때요? 높은 보수를 받고 개인 교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나는 그런 능력이 있어. 난 덕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이 덕과 관련해서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야 하니까 내가 그만큼 돈을 받고 가르치는 거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덕은 교수 가능하고 우리는 덕의 전문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덕을 가르칠 수 있어. 자, 그리고 그래서 내가 돈 많이 받는데 무슨 문제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도 프라타고라스는 엄청난 돈을 받고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가르쳤는데 자, 일단은요. 보편윤리 성립 가능성 여부를 도덕의 토대에 대한 갑의 입장. 자, 여러분들 프라타고라스에게 도덕의 토대는 뭡니까? 여러분들 도덕의 기초 관련해가지고는 학자들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자연법론자들은 도덕의 기초가 자연이에요. 자연법. 다음에 칸트 같은 사람은 도덕의 기초가 뭡니까? 칸트에게 도덕의 기초는 자유입니다. 자유. 그리고 자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자유로운 이유는 이성, 실천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뭐 이런 식으로 학자들마다 도대체 도덕의 기초, 도덕의 토대가 뭐 예를 들어 휴մ. 정념 아닙니까? 감정이잖아요. 도덕감이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도덕의 기초에 대한 생각들이 다 다르고 윤리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도덕이 도대체 어떤 토대 위에서 확립이 되느냐. 도덕의 체계라는 게. 자, 그러면은 프라타고라스는 도덕의 토대를 뭐로 봤냐? 자, 개인 혹은 개인이 속한 사회의 신념, 믿음. 개인, 나의 믿음. 나는 선이라는 걸 이렇게 생각해. 김병찬은 선을 A라고 생각해. 홍길동은 선을 B라고 생각해. 이거 있죠? 이렇게.
각각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혹은 그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사회는 선을 이거라고 생각해. 옳은 행동을 이런 거라고 생각해. 미국이라는 사회는 옳은 행동을 이런 거라고 생각해. 그 각 사회가 자신의 전통 속에서 형성돼 왔던 그 도덕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 신념. 자, 이게 도덕의 토대입니다. 이게 윤리적 상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은 보편 윤리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신념이 다 다른데. 의견이 다르고 믿음이 다 다르잖아요. 하기 때문에 그러한 신념은 개인과 사회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보편 윤리는 안 된다. 윤리적 상대주의자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두 번째 요구사항 한번 보세요. 작성 방법. 도덕이 지닌 가치의 원천에 대한 갑의 입장을 서술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자, 윤리는 상대주의예요. 여러분들 상대주의의 기본 모토는 뭐냐면 나의 의견은 나에게는 참이고 너의 의견은 너에게는 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도덕의 토대가 개인 혹은 개인이 속한 사회의 신념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 신념은 그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참이에요. 혹은 그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회에게는 참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른 사회에 적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안 되죠? 자,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 신념들 사이에 우열을 결정해 줄 수 있는 보편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존재하지 않는데, 자, 그런데 그러면 극단적으로 회의주의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프라타고라스는 극단적인 회의주의자는 아니에요. 우리가 도덕규범 AB라는 게 있다 칩시다. 그리고 도덕적 문제 상황이 있어요. 자, 도덕적 문제 상황이 있고, 자, 이 도덕적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적용할 만한 선택지로서 AB가 있다. 규범 AB가 있다. 자, 뭘 선택할 것이냐? 이때 선택 기준이 뭐냐? 선택 기준이 뭐냐? 예를 들어 진리성이냐?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상대주의자니까. 보편적 진리성을 담고 있는 어떤 규범이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뭘 선택할 것이냐? 선택 기준이. 자, 그래서 소피스트들이 그 윤리적 상대주의자들의 원천이자 동시에 실용주의의 원천입니다. 실용주의. 자, 얘네 둘 사이에 뭐가 진리다라고 말은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진리성을 가지고 선택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럼 뭘 가지고 선택하냐? 요 도덕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의 유용성이에요. 뭐가 더 AB 중에 요 도덕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뭐가 더 있느냐? 그걸 가지고 해결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도덕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근원은 뭘까? 원천은 실용성입니다. 혹은 유용성. 자, 갑에 의하면 도덕이 지닌 가치의 원천은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즉 실용성. 그래서 실용주의의 원천이라고 불려집니다. 자, 세 번째 작성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을의 입장에서 갑의 주장의 논리적 모순을 드러내는 논변을 서술할 것. 을이 누군지 한번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갖게 되었다가 태어나면서 잃어버렸지만 나중에 이것들과 관련해서 감각적 지각들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언젠가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던 그 알을 도로 갖게 된다면 우리가 배우는 것이라 일컫는 것은 자신의 것인 알을 되찾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싶은데 이걸 우리가 상기하게 되는 것이라 말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옳게 말하는 것이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전통에서 진리 인식의 본질이 뭐냐? 상기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앞에 위에 보셨던 프라타고라스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자, 소피스트들은 덕을 가르칠 수 있다 그랬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육이라는 건 예를 들어 사회에 이미 어떤 사회에 태어나면 그 사회의 도덕규범이 있잖아요. 있고 그게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은 도덕교육이라는 건 그 사회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도덕규범을 가르치는 거예요. 외부에서 내부로 넣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외부에서 사회화론자들이죠, 기본적으로. 자, 그런데 소크라테스, 플라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에 이미 진리와 관련된 인식이 존재하고, 그렇죠? 교육이라는 건 그걸 드러내는 거다. 그러니까 외부에 어떤 걸 집어넣어 주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걸 밝히는 게 교육이다라고 봐요. 이걸 상기라는 용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관점도 다르고 인식에 대한 관점도 기본적으로 달라요. 이건 소크라테스예요. 자, 그러면 소크라테스의 관점에서 갑의 주장 지금 위에 두 개가 있죠. 첫 번째 주장은 인간 만물 척도설이죠. 이거는 인식론적 상대주의를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밑에 주장은 뭐였습니까? 야, 나는 남들보다 현명해. 덕에 있어서. 그러니까 돈 많이 받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거 아무 문제 없어. 요 주장 사이에 그 모순이 있어요. 자, 예시답안 한번 보겠습니다. 갑은 자신이 훌륭함에 있어서 다른 누구보다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에 높은 보수를 받고 훌륭함, 즉 덕을 교수하는 건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죠. 두 번째 주장에서. 자, 이는 그의 인간 만물 척도설과 모순된다. 왜 그러냐? 자, 인간 만물 척도설, 아까 제가 상대주의의 기본 모토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의견은 나에겐 참이고 너의 의견은 너에겐 참이라는 거예요. 나의 의견은 나에게 참이고 너의 의견은 너에겐 참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둘 사이에 우열을 가려줄 수 있는 보편적 기준은 없죠. 요걸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더 현명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전제가 뭐예요? 그런 행위를 할 때 전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애들보다 현명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있고 나는 옳은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옳은 판단을 말해주던 교육해가지고 애들이 판단을 바꾸면서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인식론적 상대주의를 만약 전제로 하게 되면 누구도, 그러니까 선생님도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있고 애들은 그 판단에 반대되는 판단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이 판단은 걔한테는 참이고 내 판단은 나에겐 참인 거죠. 그 사이에 누가 더 우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자, 인간 만물 척도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왜냐하면 그의 인간 만물 척도설에 의하면 각자가 지닌 의견과 판단은 각자에게 참이에요. 이므로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보다 더 현명하다고 주장할 수가 없다. 그런데 당신의 인간 만물 척도설 이야기를 해놓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현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건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프라타고라스 편에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프라타고라스가 지금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그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고르기아스인데요.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교과서에 언급은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는 어느 서양 고대 윤리 사상가의 주장이고 나는 이 사상가가 제시한 세 명제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이 사상가의 주장을 써라. 가는 읽어보셨을 테니까 넘어가고 고르기아스예요. 소위 그 유명한 소피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식론적 상대주의를 거의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고르기아스의 3명제입니다. 보시면 제1명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고르기아스가 미친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맥락이 있습니다. 고르기아스 소피스트들이 등장하기 전에 그리스는 자연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자연 철학자들은 뭘 찾는 사람들이었냐? 우리 지금 막 변해가는 이 세계 안에 우리 막 변하잖아요. 생겨났다 없어지고 막 변하잖아. 그 변하는 세계 안에서 그 변화를 일으키는 운동 변화를 일으키는 변하지 않는 게 뭐냐를 찾았던 사람이에요. 그게 자연 철학자들이에요. 그걸 탈레스 같은 건 물이라고 했고,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불이라고 하고, 좀 어떤 사람은 원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피타고라스 가면 그게 수가 돼요. 수. 피타고라스는 수학자이자 동시에 종교 집단입니다. 종교 집단. 피타고라스는 교주예요, 교주. 교주거든요. 파르메데스 같은 경우는 누스 이런 거 이야기를 해요. 하거든요. 어쨌든 그걸 찾았다고 했는데 지금 뭘 이야기를 하는 소피스트는 그런 거 우리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식은 감각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니네들 자연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감각에 의해 포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각되지 않는 건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지각되지 않는 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자들은 신에 대해 논하지 않죠. 현대 과학자들, 그러니까 특히 경험 과학자들은 경험 가능한 사태에 대해서만 탐구를 합니다. 신에 대해서 논하지 않아요. 왜?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있다 없다 말하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 그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야, 그런 거 없다. 없다. 다음에 만일에 어떤 것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다. 우리의 인식 범위를 넘어서 있어요. 인식 한계를 넘어서 있죠. 자, 세 번째 뭡니까? 그냥 외우시면 돼. 자, 이런 겁니다. 요거는 그냥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자,
설령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우리들의 이웃에 전달할 수 없다. 언어의 한계예요. 우리는 그 지시어들 쓰잖아요. 언어는 지시어예요. 무엇인가를 지시한단 말이에요. 김병찬이라면 김병찬이라는 사태를 지시하잖아요. 그렇죠? 하기 때문에 언어는 기본적으로 지시어의 성격을 갖는데 그거는 우리가 경험 가능한 그 사태를 지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 그런 뭐 제1원리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건 우리 경험 안에 들어오질 않아요. 하기 때문에 그게 언어로 옮혀될 수가 없어. 이건 가르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뭐 그런 이야기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보실까요? 갑을병은 서양 윤리사상가입니다. 을과 병의 주장에 대한 갑의 비판을 서술하라. 갑, 제가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이라고는 여러분께서 젊은이든 나이든 무리들 간에 자신의 혼이 최선의 상태가 되도록 혼에 대해 마음 쓰는 것에 앞서 또는 그만큼 열성으로 몸에 대해서도 재물에 대해서도 마음 쓰는 일이 없도록 설득하는 일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물로 해서 사람으로서 훌륭함이 생기는 게 아니다. 이때 훌륭함 덕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덕 있는 사람이 될 때 외적인 것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덕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람으로서 훌륭함으로 해서 재물도 그리고 그 밖에 다른 모든 것도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이 말입니다.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사람들을 위해 좋은 것들로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게 좋은 게 되는 건 좋은 사람이 좋게 활용할 때에만 좋은 게 되는 거예요. 덕 있는 사람이 덕에 따라 그걸 활용할 때만 좋은 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소크라테스의 그 변론편에 나와 있는 정말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정도는 다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 아까 우리 교과서에 몇 명이 언급됐다 그랬죠? 그 언급된 사람들이에요. 밑에 을병은 소피스 중에.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을 볼게요. 통치자는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법을 제정한 뒤 그것이 비통치자에게도 옳은 것이라고 하며 이를 어긴 자를 범죄자로 처벌한다. 그러므로 정의는 강자의 편이다. 자, 유명한 말입니다. 트라시마쿠스. 국가편에 나와요. 올바름이란 강자의 편이다. 정의란 강자의 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국가편에서 소크라테스가 이 부분을 반박을 합니다. 이렇게 반박합니다. 의술과 같은 기술이 의사가 아니라 환자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듯이, 이거 뭐 유비 추리를 하는 거예요. 많이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하는 방법이에요. 항해술 같은 거, 이런 것들, 구두장이 유비, 이런 것들 하는데,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술은 그 기술의 적용 대상에게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술은. 자, 그러면 통치술, 마찬가지로 통치술도 통치자에게 좋은 게 아니라 통치를 받는 사람에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통치를 원칙적으로. 자, 통치의 기술은 통치자가 아니라 피통치자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 이거 상식이죠. 이걸 잘 지키지 않아서 문제지. 따라서 올바른 통치는 자신이 아닌 피통치자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정의는 강자의 편이기 아니야. 그래서 이 이야기가 국가편 초반에 나와요. 1권에 나오나 그래요. 나오고 그 뒤부터 이제 그럼 누가 통치자가 돼야 되냐 이야기를 쫙 나오겠죠. 그렇겠죠? 한나라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야말로 통치자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쭉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 한번 봅시다. 병 볼게요. 칼리클레스 주장인데 누군지는 상관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자신의 욕구가 최대한 커질 수 있도록 놓아두며, 자, 그 욕구가 최대로 커졌을 때 용기와 슬기로 이를 숨기고, 자, 매번 욕구가 원하는 것들로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자가 행복하다. 아주 극단적인 쾌락주의입니다. 이게 어떤 형태의 쾌락주의냐? 여러분들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가 나오기 전에 그 이전에 쾌락주의가 있었어요. 그리스에. 키레네 학파의 쾌락주의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감각적이고 육체적 쾌락 있잖아요. 이 쾌락을 직접적으로 추구하는 쾌락주의자들. 지금 병은 그런 거예요. 우리 욕구를 최대한 증대시키고, 다음에 용기나 슬기 같은 건 뭐예요? 다 덕 아니에요. 덕이란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욕구가 충족되면 쾌락을 얻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욕구도 계속 이렇게 증대시키고, 그다음 욕구를 충족시키는 자가 원하는 것들로, 매번 욕구가 원하는 것들로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자가 행복하다 그랬죠. 이게
그 소위 그 쾌락의 누적이라고 불려요. 뭐냐면은 이런 형태의 쾌락주의자들은 어떤 식의 쾌락을 추구하냐면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을 계속 추구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쾌락은 감정, 그러니까 욕구라든지 쾌락은 감정에 속하기 때문에 반복되거나 지속되면 무뎌져요. 처음에 그 느낌이 없어.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형태의 쾌락주의자는 어떻게 하냐면 계속 다른 형태의 쾌락을 추구합니다. 이게 묻어지니까 또 다른 거, 예를 키에르케고르 표현대로 첫사랑을 계속 반복하려고 그래요. 첫사랑이 짜릿하잖아요. 알잖아요. 한 6개월, 1년 지나면은 처음에 사랑했을 때 그런 어떤 느낌이라는 게 없어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관계를 변형을 시키면서 그 관계를 지속하잖아요.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바람둥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키에르케고르 표현대로 의하면은 첫사랑을 계속 찾는 거야, 이렇게. 여성을 바꿔가면서. 돈주왕 같은 애들. 그 쾌락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거예요. 욕구의 대상을 계속 바꾸는 거지, 이런 형태의 쾌락주의자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에피쿠로스를 생각을 해보시면 한번 해보세요. 이런 형태의 쾌락주의가 가지고 있는 아주 엄청난 문제점이 있어요. 쾌락주의 역설. 쾌락주의 역설. 이런 형태의 쾌락을 추구하면 궁극적으로 고통이 발생한다. 이게 쾌락주의 역설 아닙니까? 쾌락을 추구했는데 고통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자, 이미 소크라테스가 이런 형태의 쾌락주의에 대해서 이건 쾌락주의 역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소위 이 항아리가 있는데 이 깨진 항아리 비유가 뭐냐면은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냐, 여기다가 계속 물을 담는 애들이다. 항아리가 있는데 밑에 깨졌거든요. 거기다 물 담으면 물이 다 차요? 안 차잖아요. 니네들 이런 형태의 쾌락을 아무리 추구해봐야 이게 만족이 안 돼요.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고통이 온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미 소크라테스가 이 쾌락주의 역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쾌락주의를 추구하지 않아요. 자, 매 순간 새로운 욕구를 갖고 이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새는 항아리에 물을 담기 위해 계속해서 물을 붓는 사람과 같다. 자, 그러한 사람의 삶은 참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오히려 힘들어. 노고와 고통의 삶일 뿐, 쾌락을 추구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고통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 욕구를 절제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이 욕구를 추구하는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이 욕구를 절제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자, 이게 칼리클레스에 대한, 그리고 요 주장을 한 사람은 실제로 이렇게 살았어요. 실제로 이렇게 살았고요. 그리고 폐가망신합니다.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돈 다 날려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거 공짜로 됩니까, 이게? 여러분 절대로 쾌락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쾌락주의자, 이런 형태의 쾌락주의자가 될 수 있는 사람 몇 안 돼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자본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정신적이든 아니면은 물질적이든 간에 어마어마한 자원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그런데 아시겠지만 아무리 자본이 많아도 이런 몇십 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욕구는 그걸 넘어요. 넘어서게 돼 있어. 넘어서게 돼 있습니다. 욕구는 무한하니까. 하기 때문에 아무리 자본이 많아도 자신의 욕구를 다 충족시킬 수 없어요. 하기 때문에 삶이 건조해지고요. 고통스러워지고 힘들어집니다. 자, 이런 형태의 쾌락을 추구해서는 안 돼.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우리 교과서에 4명의 소피스트가 소개되고 그것에 대한 반박도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다. 자, 4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4번 문제는 윤리적 상대주의, 그러니까 윤리적 상대주의의 종류와 관련되어 있고, 요게 한 문제 출제된 걸로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거든요. 종류가. 자, 먼저 한번 봅시다. 기억은 사실적 내지 경험적 이론이다. 자, 그래서 윤리학이라고 하기에는 좀 더 그러니까 윤리적 상대주의의 이 기초가 되는 그런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도덕적 의무의 기초로서 어떠한 도덕적 표준이나 행위의 규칙도 보편적으로 인정되어 온 것이 없다라는 것을 역사적 사회학적 사실로 규정하니까, 자, 보편적인 규범 이런 거 없다라는 판단하는 거예요. 경험의 기초에서 이건 사실상 사실 판단이죠. 자, 이런 형태의 상대주의를 기술윤리적 상대주의라고 부릅니다. 이때 기술이라는 건 테크닉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디스크립션,
그 사실을 서술한다라는 의미의 명사예요. 여러분들 프라타고라스가 왜 윤리적 상대주의를 주장한지 아세요? 경험적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입법가예요. 그리스가 그 당시에 이제 막 발전을 하잖아요. 발전을 하면서 해외에 식민지를 건설한단 말이에요. 거기를 여행을 하고 다녀요. 프라타고라스는 이집트도 갔었고, 그 당시에 이집트가 선진국이니까 거기가 수학 같은 거 배우고 오잖아요. 이집트도 갔었고, 뭐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습니다. 그거 돌아다니다 보니까 다 다른 거야. 다 다른 거예요. 도덕의 체계가 다 달라. 이게 다 다르네? 이게 보편적인 도덕의 체계는 존재할 수 없구나. 그 사실에 입각해가지고 그런 그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자, 그때 사실이, 다르네? 이거 있잖아요. 이런 걸 기술 윤리적 상대주의라고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도덕규범은 이를 생활 방식으로 받아들인 사회 안에서만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그 사회 밖에서는 타당한 것으로, 왜 이렇게 오타가 있지?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이건 뭐 상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생각 아닙니까? 따라서 다른 사회에 속한 사람의 행동을 자기 자신이 속한 사회의 규범으로 적용해서 판단하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른 사회에 속한 사람의 행동을, 예를 들어 미국 사람들 여행 많이 오잖아요. 여행 많이 오잖아요.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저희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황당한 경우,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황당한 경우가 있었는데 지하철 같은 걸 탄단 말이에요. 저희 부모님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나이 많은 분들 보면 지하철에 타고 내릴 때 좀 이렇게 좀 내립시다 하면서 이렇게 좀 밀고 이렇게 내리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양에선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는 모르겠고 프랑스에서 그랬다면 큰일 납니다. 다른 사람의 몸에 손을 대는 행위는 정말 큰일 나요. 그래서 손을 대면은 정말 미안하다는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부딪힌다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고의가 아니라도 무조건 미안하다 그래. 그래서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내릴 때도 내릴 때도 밀면 안 됩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다 내릴 때까지 시간이 얼마 기다려야 돼요. 근데 우리 부모님 안 그러니까. 근데 어떤 이렇게 좀 그랬던 모양 하니까 이쪽 프랑스 사람이 굉장히 불쾌한 얼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왜 그러는데? 왜? 왜 그래? 빨리 내려야지. 저한테 그랬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부러움 뭐 하잖아요. 어쨌든 그랬던 경험이 나는데, 자, 나의 의견은 나에게는 참이고 너의 의견은 너에게 참입니다. 이 사회의 도덕규범은 그 사회에 적용되는 거고, 이 사회의 도덕규범은 이 사회에 여기 규범을 가지고 여기를 판단해서는 안 돼. 이게 윤리적인 상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자, 어쨌든 간에 봅시다. 따라서 다른 사회에 속한 사람의 행동을 자기 자신이 속한 사회의 규범을 적용해서 판단하는 건 정당하지 못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이걸 규범윤리적 상대주의라고 부릅니다. 규범윤리적 상대주의. 자, 디귿은 개념적 상대주의와 방법론적 상대주의의 두 형태로 구분될 수 있고, 기출문제는 어느 수준까지 나왔냐면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까지만 나왔습니다. 기출문제는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 더 한번 봅시다. 디귿은 개념적 상대주의와 방법론적 상대주의 두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개념적 상대주의란 문화마다 도덕적 개념이 서로 다르므로 한 사회의 도덕 판단이 다른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의미가 없거나 또 이해될 수 없다라는 견해, 예를 들어 선이다 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저 개념의 저 의미하고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저 개념의 의미 있잖아요. 의미는 완전히 달라요. 하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용어를 쓰더라도 만약에 대화를 하자, 그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개념적 상대주의자들은 도덕적 개념의 의미는 주어진 문화의 윤리체계 전체의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 개념이 그냥 생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방법론적 상대주의는 문화권에 따라 사람들은 각기 다른 추론 방법을 가지고 도덕 판단을 정당화한다. 자, 판단을 내린다는 건 어쨌든 간에 추론의 결과인데 이 방법이 사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도덕 판단을 추론하는 방법 있잖아요. 자, 요걸 방법론적 상대주의라고 따라서 똑같은 판단이 한 문화권에서는 정당화되고 다른 문화권에서는 정당화가 되지 않는다. 요걸 방법론적 상대주의라 그러는데 요 두 가지를 다 포괄하는 걸 분석 윤리적 상대주의라고 불러요.
분석윤리적.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기출문제를 어디까지 나왔다? 기술윤리적 상대주의하고 규범윤리적 상대주의까지만 나왔고, 요 이야기는 아직 출제된 적이 없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봅시다. 가는 윤리와 사상 수업 시간에 사용된 수업 자료이고, 나는 그것을 활용한 수업의 한 장면입니다. 밑줄 친 주장의 지지 근거를 두 가지 서술하시오. 가,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은 부모를 화장하는 관습을 따르는 그리스인을 불러 돈을 얼마나 주면 부모의 시신을 먹을 마음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들은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해도 그런 짓은 하지 않겠다고 대답하였다. 그 다음에 다리우스 왕은 부모의 시신을 먹는 칼라티아족을 그리스인 앞에 불러놓고 돈을 얼마나 주면 부모의 시신을 화장하도록 허락하겠냐고 물었다. 그들은 비명을, 다리우스가 페르시아의 전성기를 이끈 왕이죠. 이 사람 상당히 짓궂은 사람이네. 할 일이 그렇게 없나? 아니, 위대한 왕입니다. 키루스 대제 이후에, 페르시아의 전성기를 이끈 왕이니까. 자,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그런 불경한 말씀은 제발 삼가 달라고 말하였다. 관습의 이런 속성을 잘 알고 있던 그리스의 시인 핀다로스는 관습이야말로 만물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도덕 규범은 관습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스토아 학파 사람의 관점에서 도덕 도덕은 관습입니까? 관습이라는 게 뭡니까? 관습은 문화권마다 사회마다 다 달라요. 인사하는 법, 식사하는 예절 다 다르잖아. 그게 다 관습이거든요. 어떤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서 누가 제정한지는 몰라. 공통의 경험 속에서 만들어져요. 만들어져가지고 현재까지 전달된 거. 우리가 그래서 따르고 있는 사회적인 관습이 있죠. 이런 것들의 관습은 이건 사회마다 다 달라요. 사회마다 다 달라. 윤리적 상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도덕은 관습이다. 관습이다. 자, 요거 읽고 지금 수업을 합니다. 나와볼게요. 제가 나눠드린 자료 읽어보았죠? 선생님, 학생, 네, 교사, 느낀 점을 발표해 봅시다. 수영이. 선생님께서 주신 자료는 도덕은 사회의 관습이라는 윤리의 본질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도덕은 사회의 관습이기 때문에 사회의 특성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보편 도덕은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예, 사회적 상대주의를 지지하는 지금 발언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지수 보겠습니다. 제 생각은 달라요. 자료의 예화가 보편 도덕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윤리적 상대주의의 문제점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두 가지 써라 그랬죠? 어디에? 지금 지수의 주장을 지지할 수 있는 근거 두 가지를 써라 그랬잖아요. 자, 한번 봅시다. 예시다가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리스 민족과 칼라티아스 쪽의 장래 풍습과 관련된 표면적 혹은 파생 규범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교과서마다 표면적 규범이라고 이야기하는 데도 있고 파생 규범이라고 이야기하는 데도 있고, 자, 같은 단어죠 같은 단어인데, 자, 상이하지만 두 민족 모두 조상과 부모를 존경하고 기리고자 하는 보편적인 도덕 원리 혹은 근본 규범을 공유한다. 이처럼 표면적 규범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보편적인 도덕 원리 혹은 근본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필연적으로 도출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자, 아까 이분들 왜 그리스인들한테는 야 먹어라 그러니까 막 울고불고 난리 났잖아. 다음에 칼라티아 쪽에게는 야 화장해 하니까 또 울고불고 난리 났잖아. 돈 아무리 많이 준다 해도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왜? 그게 효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둘 다. 근본에는 부모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구체적인 상황 속에 살아가잖아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근본 규범 같은 경우에는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부모를 사랑하라. 그런데 그 추상적인 규범이 굉장히 구체적인 상황에서 적용될 때는 구체화된단 말이에요. 그리스인들한테는 부모 사랑이 화장이라는 방식으로 드러난 거고, 칼라티아 쪽에서는 부모 사랑이 부모를 먹는 거, 그러니까 부모를 먹는 건 뭐예요? 그들의 영혼을 내 몸 안에 드리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효예요. 자, 하기 때문에 파생 규범을 보면 다 달라 보여. 하지만 올라가 보면 근본 규범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연법론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자연법이란 근본 규범이 있어요. 근데 자연법은 굉장히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이 자연법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적용된 게 인정법이에요. 각 나라 문화마다 인정법은
그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서 자연법을 적용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해석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인정법은 내용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근본에 올라가면 자연법이 있잖아. 그렇잖아요? 자, 윤리적 상대주의의 문제는 뭐냐면 그 파생규범만 본 거야. 파생규범만 보고 이거 그 보편도덕은 불가능한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요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도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는 것. 자, 뭐 이쪽은 뭐 화장하자, 이쪽은 먹자. 자, 그걸 전제로 해서 자,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도덕적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결론, 이게 도출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거 전제. 다 다르네? 다양한 의견이 있네? 그쵸? 요걸 다양한 의견이 있네? 라고 전제한 다음에 그래서 보편도덕은 불가능해 라는 결론을 이끌어낸단 말이에요. 이게 논리적 비약이라는 겁니다. 이게 부당 추론이에요. 이게 부당해요. 이 논리 자체가. 왜냐하면은 다양한 의견들 중에서 진리일 가능성이, 그 중에 하나가 진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지동설하고 천동설이 부딪혔을 때, 부딪혔을 때 어땠어요? 그다음에 갈릴레오 때까지만 하더라도 학자들이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어떤 학자들은 천동설 지지하고 어떤 학자들은 지동설 지지했잖아요. 뉴턴이 프린키피아에서 완전히 그 지동설을 입증한 이후에 드디어 천동설 날라갔는데, 자, 한번 봅시다. 이 말은 지금 상대주의자들은 어떤 거냐면, 얘는 지동설 주장하네? 얘는 천동설 주장하네? 천체 역학과 관련되어 있는 보편 법칙은 없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뭐가 법칙입니까? 지동설이 진리잖아요. 예. 다양한 견해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하나가 진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이게 하기 때문에 논리적 비약이다, 이거. 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들 그 관련 이론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윤리적 상대주의의 문제점들이 쭉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인데 제 생각에는 이 윤리적 상대주의의 문제점을 출제를 할 때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출제할 것 같지가 않아. 자, 윤리적 상대주의의 문제점 뭐 3가지 쓰세요. 뭐 2가지 쓰세요. 이러면 그 채점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 다 봐야 되잖아. 분명히 이런 식의 조건을 줄 것 같다.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서술형 시험에 그런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요 두 번째, 윤리적 상대주의는 자기 모순에 빠진다. 그러면 발문 같은데, 이 입장이 뭐 예를 드는 거죠. 자기 모순이다. 그 이유를 한번 써보라. 이런 형태. 뭐 제시문에 주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 조건을 줄 거예요. 조건을 줄 거니까, 그 조건에 맞춰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자기 모순입니까, 여러분? 뭐 왜 자기 모순일까요? 뭐 왜 이렇게, 왜요? 실제 왜 이렇게 되어 있어? 이건 빼야 되는 거야. 왜 자기, 윤리적 상대주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되면 윤리적 보편주의도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중에 제가 한 2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렸는데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그리고 그 기출 경향에 따르면 우리 출제자들이 윤리적 상대주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출제자들이 그렇게 윤리적 상대주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번에 윤리적 상대주의 관련해서 종류가 나왔거든요. 종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와있던 기출 문제를 보았을 때 윤리적 상대주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그러면은 문제점을 내는 문제도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 확인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소크라테스 한번 가봅시다. 가는 어느 서양 고대 윤리 사상가의 주장입니다. 괄호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고 그것을 활용하여 나의 두 물음, 니언디귿에 대한 가사상가의 대답을 서술하라. 자, 볼게요. 인간에게 있어서의 다른 모든 것들은 혼에 달려있으니 영혼, 뭐 정신, 뭐 어떻게 번역해도 상관없어요. 있으나 정신적인 것들은 이것들이 좋은 것들로 되려면 기억에 달려있다고 말했어요. 이 주장에 의할진데 유익한 것은 기억일세. 뿐만 아니라 우리는 훌륭함이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네. 자, 그렇다면 이때 훌륭함은 덕입니다. 덕은 유익하다. 자, 그러면 덕은 기억이라고 우리는 말하겠지라고 되어 있으면 맨 원편에 나와 있는 지덕일치 논리입니다. 자,
전제는 이겁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그 자체로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요. 그럼 예를 들어 돈은 그 자체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 논리가 그거예요. 아는데 이게 좋은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지혜롭게 사용할 때 좋은 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IQ 굉장히 지능이 굉장히 좋은 지능을 타고난 경우 있잖아요. 높은 지능도 그 자체로 좋고 나쁜 게 아니야. 높은 지능도. 왜냐하면 저거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해요? 정말 나쁜 범죄자가 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그 높은 지능을 가지고 그걸 활용하면. 이 높은 지능이 좋은 게 되려면 잘 이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잘 이용해야 돼. 그러면 뭐에 따라 잘 이용해야 된다? 인간에게 참으로 좋은 것에 대한 참된 지식에 따라 저걸 잘 이용할 때 이게 좋은 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끈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인내도 그 자체로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자체로 나쁜 건 아니에요. 자, 저 인내라든지 끈기도 참으로 좋은 거, 최선의 것에 대한 참된 지식에 근거해서 이걸 잘 이용하면 좋은 게 돼요. 그러면 그게 절제인 거예요. 인내. 그래서 덕이란 건 정신적인 것을 우리가 최선의 것에 대한 참된 알에 따라 잘 이용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덕의 공통 본질은 뭐예요? 지식 혹은 지혜가 되는 거죠. 기억 안에는 지식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은 나를 법정에 고소했지만 내가 한 일이란 여러분들에게 육체나 재산을 우선하여 고려하지 말고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하여 영혼의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옳은지 아는 사람은 옳은 일을 행하고, 지행합일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네. 지행일치. 자,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일을 행하지요. 그러므로 훌륭함은 오직 하나만 존재한다. 덕은 하나다. 그게 뭐예요? 지식 혹은 지혜. 둘 중에 어떤 걸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 여러분들 관련 이론의 이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자, 지덕일치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덕일치 관련된 문제인데 그러려면 덕이 뭔지 지식이 뭔지를 좀 알아야 돼요. 소크라테스에게 지덕일치라고 이야기를 할 때 덕이 뭐냐. 일반적으로 덕은 뭐냐면 사람의 고유한 기능과 관련하여 사람으로서의 훌륭한 빼어남 사람다움입니다. 자, 모든 덕은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덕이란 건 사실상 그 기능 수행과 관련되어 있는 훌륭함, 기능 수행과 관련되어 있는 탁월함이에요. 달리 말하면 덕은 뭐 하는 거다? 기능을 잘 수행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에요. 기능을 잘 수행하게 만들어주는 능력. 자, 인간의 고유한 기능은 뭘까요? 이성이다라고 봐요. 자, 그러면 인간에게 덕은 뭘까요? 덕의 본질은 뭘까? 저 이성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훌륭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에요. 그게 인간의 덕인데, 자, 인간의 고유한 기능인 이성을 완전하게 발휘하여 그와 관련된 일을 훌륭하게 해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 그래서 덕의 본질을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지혜인데, 달리 말하면 요걸 좀 풀어서 형식적으로 이야기를 이런 거예요. 자, 덕의 본질은 지식이다. 덕은 지식이다. 형식적으로 이야기하면 모든 덕들은 뭐뭐에 대한 지식이에요. 예를 들어 용기면 뭐뭐에 대한 지식이에요. 용기라는 덕은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에 대한 지식. 이게 용기예요. 절제는 뭘까요? 마땅히 즐겨야 할 쾌락과 마땅히 피해야 될 쾌락 있잖아요. 그걸 아는 지식. 자, 이런 식으로 형식화될 수 있습니다. 이게 덕이야. 이게 덕이거든요. 자, 그럼 악덕은 뭘까요? 악덕의 본질은 모르는 거지. 마땅히 두려워할 것과 마땅히 두려워하지 말 것 모르는 거 있잖아요. 무지. 악덕의 본질은 무지다. 즉 모든 악덕은 뭐뭐에 대한 무지. 자, 요게 덕이에요. 덕의 본질이야. 덕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면은 지덕일치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는 지식이 뭐냐? 우주 만물이 그거보다는 윤리적인 의미가 강해요. 그리고 인간으로서 최선의 것에 대한 참된함. 그래서 최선의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참된 이성적 지식이자 최선의 삶을 영위를 가능하게 하는 테크닉, 기술, 즉 그 자체의 실천적을 지닌 지식이다. 자, 이렇게 일단 보시고 아까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를 이제 썼고요. 자, 그걸 활용해서 나의 두 무릎 니은 디귿에 대한 가사상가의 대답을 써라 그랬죠? 이거 나에 나와 있는 건 전부 프라타고라스 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나오는 이야기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프로타고라스한테 물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물은지 봅시다. 니은 황금상의 얼굴의 입이나 코나 눈이나 귀의 기능이 각각 다른 것처럼 정의, 사려, 기품, 경건과 같은 다양한 개별적 덕들은 각기 다른 것입니까? 아니면 황금의 부분들과 같이 크고 작은 차이에서만 구별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자, 개별적인 덕들이 많죠? 엄청 많잖아요. 덕들은 많잖아요. 자, 이것들, 뭐 용기 있고 절제 있고 뭐 많잖아. 요건 각각 그 본성이 다 다른 개별적인 것들이냐? 아니면 이런 거죠. 뭐 황금 조각상이 있으면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는데 기능은 다 다르긴 하지. 개별적 특성은 다 다르지만 결국은 그 바탕이 뭐예요? 황금의 부분이다. 황금에 포함된다라는 그 본질은 동일하잖아요. 본질은 동일하잖아요. 자, 그런 겁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면은 후자입니까? 전자입니까? 소크라테스의 입장은 후자입니다. 지덕일치를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모든 개별적 덕의 공통 본질은 지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자, 모든 개별적 덕의 공통 본질은 지식입니다. 집합이 있으면 전부 이 지식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예요. 원소예요. 자, 이처럼 모든 개별적 덕들은 지식의 개별적 표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황금상이 있으면 황금이 코로 표현된 거고 황금이 눈으로 표현된 거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때문에 그것들의 기능에 있어서 다르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이렇게 봐야 된다. 자, 두 번째 디귿 한번 보세요. 다음 두 경우 중 어떤 것이 옳습니까? 몇몇 사람들이 여러 덕들 중 일부를 지니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일부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여러 덕들 중 하나를 지니고 있다면 다른 모든 덕들도 반드시 지니게 되는 겁니까? 라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 보니까 용기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은 절제는 없는 것 같아. 이런 사태가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용기라는 덕이 경험이 돼요. 어떤 사람 딱 보니까 저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네? 그러면 그 사람은 모든 덕을 가진 사람이냐? 자,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덕은 하나예요. 소크라테스가 덕은 하나라고 해서 진짜 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여러 개별적 덕이 있지만 얘네들의 공통본질은 지식이라 그랬죠. 그 지식은 뭐예요? 인간으로서의 최선의 것에 대한 참된 알미죠.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게 지식이거든.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덕을 가지는 거예요. 모든 덕을 가지는 거예요. 자, 지식은 모든 덕들의 공통 본질이므로 어떤 사람이 여러 덕들 중 하나를 지니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저 사람 뭐 용기 있네? 그럼 그 사람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기본적으로 지식을 모든 덕들의 본질, 그 공통 본질이라고 지식을 가지게 되면 다른 덕들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다른 모든 덕들도 반드시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에 지덕일치 관련되어 있는 주제들이에요. 도대체 덕이 뭐냐? 덕의 본질이 뭐냐? 그리고 덕의 본질로부터 나오는 그 주장들이 있어요. 이런 주장들. 덕은 하나다. 뭐, 하나의 덕을 가지면 모든 덕을 가진다. 이런 소크라테스 주장들이 있고 그 근거들은 지덕일치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문제만 더 보고 조금 쉬도록 할게요. 2번 문제 한번 봅시다. 다음은 서양 고대 윤리사상가의 주장입니다.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고요. 자, 그것의 성격을 활용하여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의 근본 동기에 대한 이 사상가의 입장을 서술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라 일컬어지는 것은 몸에서의 혼의 풀려남과 분리가 아니겠는가. 파이돈 편에 나와요. 그 독약 원샷 하시고 서서히 죽어간단 말이에요. 이 몸이 서서히 마비가 돼요. 저기 발부터 해가지고 서서히 마비되면서 그 신경계 그 독약인가 봐. 신경계 도약 이렇게 마비가 되면서 이게 마비가 쭉 올라오면 심장까지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심장이 멈추면서 죽는 독약인데 그걸 딱 드신 다음에 제자들과 대화를 하잖아요. 우리가 왜 죽음을 슬퍼하냐? 그를 슬퍼할 필요 없다. 죽음은 우리 영혼이 우리 몸으로부터 해방되는 거다. 우리 진리의 세상으로 가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뭐 과로를 사랑하는 사람, 이게 필로소프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철학자, 철인. 자,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실로 죽는 것을 수련하고 있거니와 죽음이 모두 가운데서도 이들에게 가장 덜 무서운 것이다.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죽게 되었다 해서 성을 내는 사람을 자네가 본다면 이는 결국 그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몸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데 대한 충분한 증거가
그대한테도 되어주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과로를 사랑하는 사람, 요 정도에서 힌트를 좀 얻었으면 좋겠는데, 철학자는 필로소피 자체가 그렇죠. 필로스가 사랑이잖아요. 이 필로스가 사랑이고, 이게 소피아, 지혜잖아요. 철학이라는 건, 그리고 철학자라는 건 지혜를 사랑하는 자, 뭐, 지혜에 대한 사랑, 이게 철학이고, 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혜가 들어갑니다. 혹은 지식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소피아하고 에피스템을 막 섞었으니까. 자, 여러분들, 뭐 잘 아실 겁니다. 지행합일설에서 정말 중요한 주제는요, 행위동기예요. 자, 행위동기인데, 일단은 답부터 볼게요. 자, 선한 행위의 동기는 선에 대한 알미예요. 혹은 최선의 삶에 대한 참된 이성적 지식, 뭐 지혜, 혹은 뭐 간단하게 말하면 선행의 동기는 선에 대한 알미예요. 무엇이 선인지 아는 거. 그게 동기고, 자, 악행의 근본 동기는 뭐? 그런 지식의 교려예요. 즉, 무지예요. 무지예요. 자, 이 논리가, 요 주장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주장이냐면, 소크라테스의 이 지행일치라는 관점에서 나오는 주장이에요. 주장이거든요. 자, 지행일치 논리를 봅시다. 일단은 지행일치가 무엇인지는 아실 겁니다. 지행일치라는 말은요, 알면 행한다라는 겁니다. 알면 행한다. 그러니까 알면 행해야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의지의 계기가 들어가잖아. 알면 행해야 한다라는 건 의지의 계기가 들어가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함축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알면 무조건 행한다. 그 알에 따라 행한다. 라는 말입니다. 왜 그런지 볼게요. 자, 첫 번째 전제입니다. 이 전제를 사용해야만 이 논리가 가능해요. 본성적으로 인간은 오직 선만을 욕구하고 악 그 자체를 의도적으로 욕구할 수 없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 본성적으로. 이거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참이야, 이거. 이 전제는. 여러분, 인생을 박살내려고 사는 분은 없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박살날 뿐이지. 어쩌다 보니까 박살날 뿐이지. 스스로 박살내려고 사는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다 선을 추구하고, 자, 그래서 선은 목적의 본성을 가지고 악은 그 반대의 본성을 가지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의도적으로 악을 선택하지 못해요. 본성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존재예요. 의도적으로 악을 행위의 목적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자, 인간은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반하여 의욕할 수 없죠. 여기로부터 나오는 결론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좋음을 본성적으로 추구한단 말입니다. 선을. 자, 그런데 내가 이렇게 판단해 보니까 나한테 참으로 좋은 게 이거네? 라고 판단을 했죠. 그럼 반드시 그걸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본성적으로 좋음을 추구하니까. 자, 자신에게 좋고 유익한 것에 대한 지식을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그 지식에 따라 행위하게 되어 있다. 행위하게 되어 있다. 자, 자신에게 참으로 좋고 유익한 것에 대한 참된 지식, 소위 선에 대한 올바른 판단은 선행의 근본 동기이고, 그러면 악행의 근본 동기는 뭘까? 무지라 그랬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도 악을 목적으로 추구하지 않아요. 악을 목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행을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심리 상태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를 들어서 무절제한 행동을 한다 칩시다. 무절제한 행동을 해요. 자, 어떤 무절제한 행동은 악행인데, 이 사람은 그 무절제가 악인데, 그 악인 무절제를 악으로 인식하고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런 행동을 좋은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무절제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선을 추구하고 있는 거지 악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을 목적으로 추구하는. 자, 그러면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얘가 선이라고 생각한 판단이 잘못된 거예요. 선 판단이 잘못된 거예요. 선에 대한 알미 없었기 때문에 저걸 선이라고 착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추구한 거예요. 그래서 자, 자신에게 참으로 좋고 유익한 것에 대한 참된 지식 혹은 선에 대한 올바른 판단은 선행의 근본 동기이고, 악행의 근본 동기는 저 선에 대한 무지, 그리고 선에 대한 판단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 따라서 덕의 본질은 인간에게 참으로 좋고 유익한 것에 대한 참된 지식이에요.
덕의 본질이 인간에게 참으로 좋고 참된 지식이잖아요. 그러면은 덕을 추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인간들이. 당연히 도덕적인 덕 있는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소크라테스의 기본 생각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요게 지행일치의 기본 논리입니다. 지행일치의 기본 논리다. 자, 그 정도 보시고 우리 조금 쉬었다가 다른 문제 한번 봅시다.